아니, 이 정도 시스템도 못 만들어준다고요? 제가 서울에서 직접 보고 온 걸 바탕으로 요청한 건데, 이런 시스템이 일본에서는 안 된다니요? 한 일본인 의사가 업체와의 통화에서 당황해하며 토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 미유키라고 합니다. 제 삶은 남들이 봤을 때 꽤 괜찮아 보였을 겁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도쿄에 몰려오는 관광객들이 주로 제 고객이었습니다. 돈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 한꺼번에 예약을 잡을 때는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곤 했어요. 30살의 자수성가한 피부과 원장이라니 나름 멋지지 않나요? 솔직히 제가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땐 제가 일본 의료계에서도 꽤 잘 나가는 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처럼 대형 병원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클리닉을 운영한다는 게 스스로도 자랑스러웠죠.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저는 남보다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제가요. 친구 아오이한테서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카톡을 확인했는데 딱 두 줄로 쓰여 있었어요. 나 현대차로 이직했어. 이제 곧 한국으로 간다. 그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한국? 아오이는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어요. 제게도 자부심이 있듯이 아오이도 도요타 연구소에 다니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도요타 같은 대기업을 두고 굳이 한국의 현대차로 간다니요?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당장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어요. 할 말은 많았지만 솔직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있는 동안도 계속 핸드폰만 쳐다봤죠. 한국에 간다고? 왜? 일본이 얼마나 좋은데. 저는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제 친구가 한국으로 이직하는 게 마치 제가 뭔가 지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아니, 일본보다 한국이 잘 나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었어요. 첫 환자는 피부 미백 주사를 받으러 온 중국인 여성이었어요. 통역사와 함께 왔는데 통역사가 좀 과하게 떠들더라고요. 우리 미스장은 피부가 더 하얘지고 싶어요. 한국에도 가봤는데 일본이 더 싼 것 같아서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아주 잠깐 불쾌한 생각이 스쳤어요. 뭐? 한국이랑 비교한다고? 게다가 돈 없어서 간단한 시술만 받으면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어이없는 말을 듣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들끼리 와글와글 떠들면서 피부가 어쩌니 미백 주사가 어쩌니 하는데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택했으니 그나마 안목은 있네.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꽤 찝찝했어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거슬렸거든요. 일본은 의료 선진국이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돈 없어서 시술 하나 간신히 받으러 온 사람들이 한국이 어쩌고 하는 꼴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일본의 많은 의사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교부터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료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돼서 저는 병원 근처 라멘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병원 근처에 있는 다른 계열 의사 몇 명과 가끔 만났거든요. 그날도 저랑 친한 정형외과 의사, 그리고 치과 원장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라멘을 먹으면서 별 얘기나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불쑥 아오이 얘기를 꺼내버렸어요. 야, 아오이 알아요? 도요타에서 현대차로 이직한 거? 그 말을 하자 치과 원장님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요즘 현대차가 잘 나가긴 하지. 테슬라랑도 경쟁한다더라. 그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실소를 터뜨렸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현대차가 테슬라랑 경쟁한다고요? 우리 도요타랑 비교도 안 되죠. 근데 그 순간 정형외과 원장이 덧붙이더라고요. 근데 미유키, 너 현대차 요즘 기술력 봤어? 자율주행 분야에서 꽤 앞서 나가고 있다던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저는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어요. 솔직히 아오이의 이직에 괜히 신경 쓰였거든요. 제가 대놓고 부정하려고 하면 뭔가 제 자존심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오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진짜 현대차 간 거 맞아? 아오이는 밝은 목소리로 응, 맞아. 한국으로 간다니까. 나 완전 기대돼. 라며 신이 나 있었어요. 저는 바로 대놓고 물었어요. 근데 왜 도요타를 떠난 거야? 도요타가 더 좋은 회사 아니야? 아오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야, 미유키,
넌 참 옛날 사람 같다. 요즘은 한국도 엄청 빠르고 잘 나간다고. 현대차는 우리 도요타보다 더 유연하게 일하고 실험적인 것도 많아. 내가 하고 싶었던 연구를 거기서 더 많이 할 수 있거든.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저는 아오이에게 야, 한국 간다고 실망할 사람 많을 거야. 넌 도요타 연구원으로 더 성공할 수 있었잖아. 라고 했지만 아오이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유키 넌 그냥 너 클리닉에서 잘해. 넌 잘하고 있잖아. 난 내 길 갈 테니까. 순간 그 말이 묘하게 찔렸어요. 넌 클리닉에서 잘해. 그게 마치 넌 거기서 그냥 정체돼 있어라고 들리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흰 가운을 입은 제 모습은 여전히 완벽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걸 붙들고 있는 걸까? 물론 그땐 이런 의심이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편견이 무너지는 첫 번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 첫 번째 환자는 중국인 부부였습니다. 대기실에서부터 뭔가 시끄럽다 싶었는데 소란의 주인공이 바로 그들이었죠. 남편은 왜 이렇게 진료가 느려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부인은 우리 시간 낭비하러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라고 계속 고함을 쳤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민한 관광객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진료실로 들어가서 사태의 원인을 알게 됐어요. 간호사가 환자 차트를 누락해 진료가 지연됐던 겁니다. 화가 난 남편은 통역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병원은 빨리빨리 문화 덕에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아세요? 우리는 진작에 진료받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긴 일본이라 싸서 왔더니 결국 이렇게 무식한 대기시간 때문에 손해를 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일본 병원이 한국이랑 비교를 당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다 못해 침착한 척하며 진료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간호사에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또 차트를 누락했다고? 내가 이걸 몇 번을 말했는데. 멍청한 간호사 덕분에 진료가 엉망이 됐고 결국 점심시간도 망쳐버렸어요. 화가 난 채로 편의점에서 대충 도시락 하나 사왔죠. 그런데 딱 도시락을 열려는 순간 핸드폰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아오이가 인스타그램에 새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젓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아오이는 서울의 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고 앞에 샴페인잔과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놓여 있더군요. 캡션은 이랬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 혁신적인 환경에서 도전과 성장을 매일 경험 중. 제가 그걸 보고 어땠을 것 같나요? 한숨을 쉬면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도전과 성장? 무슨 도전과 성장? 마음속에서는 온갖 말이 떠올랐어요. 아오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즐기고 있다고 떠드는 게 마치 저한테 넌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시 진료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모든 게 신경에 거슬렸어요. 환자들은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간호사들은 왜 이렇게 일 처리를 대충 하는지, 병원 환경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든 게 제 탓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우연히 핸드폰 뉴스를 보게 됐어요. 거기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서울 의료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 기사에는 서울의 병원들이 얼마나 디지털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 읽으면서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병원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편으론 묘하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일본 의료는 그냥 이대로도 충분히 잘 굴러가고 있어. 내가 왜 그딴 뉴스에 신경을 써야 하지?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 마음속에 뭔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의 운영 문제도, 간호사와의 갈등도, 환자들과의 소통 문제도 모두 어딘가에서 불안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땐 제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내가 틀렸을 리 없어. 일본이 틀렸을 리 없어라는 생각이 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심란한 상황에서 저를 더 충격으로 빠뜨린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눈앞에서 마주친 일로 인해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을 겪을 때가 있죠. 저한텐 그 순간이 바로 아야를 다시 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빨리 마치고 친구와 가부키초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도쿄 한복판의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가부키초 거리는 뭐랄까요? 화려하고 어쩐지 몽환적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친구를 기다리며 거리를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우연히 눈에 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길에서 닮은 사람을 보곤 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건 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아야였어요. 제 바로 옆에서 몇 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요. 그녀는 짧은 치마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엔 한 남자가 있었죠. 그는 아야에게 뭔가 속삭였고 아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남자와 함께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그게 정말 아야가 맞는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때의 충격이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웃음을 잃지 않던 아야가 네온사인 아래에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있다니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야가 왜 거기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아야는 늘 성실하고 환자들한테도 친절했거든요. 병원 운영이 어려울 때도 항상 제 옆에서 묵묵히 일해줬던 사람이었죠. 다음날 병원에서 아야와 마주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는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저는 차마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진료가 끝난 뒤 간호사 대기실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야씨, 어제 가부키초에서 내가 본 게 맞나요?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야는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더는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간호사 월급으로는 도쿄에서 생활이 불가능했대요. 집세와 생활비는 물론 어머니 병원비까지 책임지다 보니 돈이 항상 부족했답니다. 처음에는 호스트 클럽에 가서 잠시 기분 전환이라도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호스트들이 그녀에게 돈을 쓰게 만들었고 결국 과도한 빚을 지게 됐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되면서 특히 젊은 여성들이 생계 문제로 성산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빈곤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어요. 특히 10대와 20대 초반 여성들 중 약 5%가 경제적 이유로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이 호스트 클럽을 통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성산업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호스트들은 여성들을 유혹해 과도하게 돈을 쓰게 만들고 결국 그녀들이 돈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일에까지 손을 대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야도 그런 경우였죠. 그녀는 호스트 클럽에서 만들어진 빚을 갚기 위해 가부키초의 뒷골목으로 내몰렸던 겁니다. 아야가 제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도쿄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명확했어요. 그녀가 그런 일을 계속 병행하면서 병원에 다닌다는 건 병원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야씨, 당신을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아야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알아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을 보며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단 말인가? 일본은 한때 세계를 선도하던 경제 대국이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엔화 약세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죠. 빈곤층은 늘어나고 젊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성산업에 내몰리는 게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일본 사회에 대해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저는 어김없이 병원에서 하루 종일 진료를 보느라 몸이 녹초가 됐고 대기실에서 환자들 사이에 불만 섞인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직원들도 엉망진창으로 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하루 종일 들었어요. 퇴근하고 나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어렵게 예약해둔 스시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평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미슐랭 레스토랑이었거든요. 도쿄 한복판에서 최고급 스시를 맛보며 기분을 풀고 싶었던 거죠. 스스로에게 수고했어 라는 보상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게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카운터 자리에서 셰프가 만드는 스시를 직접 볼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앉으려는 자리에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저를 밀치고 앉아버린 거예요. 저기, 이 자리 제가 예약한 자리인데요? 일본어로 말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눈치였어요.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제 쪽을 한번 쓱 보고는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그중 한 명은 중국어로 뭔가를 말하며 웃더니 손짓으로 저를 밀어내기까지 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직원이 와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다른 손님들도 우리 쪽을 힐끔거리며 불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진짜 오늘 하루는 왜 이러지?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돌아보니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여행자 같은 느낌이었죠. 괜찮으시면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더니 그는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그 관광객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레스토랑입니다. 이 자리는 이분이 예약하신 자리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중국인 무리가 뭔가를 서로 주고받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모든 일이 1분도 안 돼서 해결됐거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는 저를 향해 웃으며 일본어로 말했어요. 문제가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저도 여행 중인데 이런 상황은 익숙해서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죠. 근데 중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 저는 여행작가라서요. 여러 나라를 다녀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놀랐어요. 제가 한국인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 남자는 차분했고 논리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문제가 생기자 능숙하게 해결했어요. 한국 사람도 이렇게 침착하고 이성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된 뒤 저는 자리에 앉아 스시를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스시를 입에 넣으면서도 자꾸 그 남자의 태도와 말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가 보여준 성숙한 태도는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을 안 하는 일본인과는 너무 다른 태도에 처음으로 한국인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오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오이가 신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미유키, 나 요즘 정말 너무 행복해. 한국 와서 내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좋겠다. 나는 요즘 환자들 상대하느라 죽겠어. 병원 일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랬더니 아오이가 말했어요. 야, 너도 한번 와봐. 한국 병원 시스템 보면 깜짝 놀랄걸? 아오이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환자 중심적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예약과 진료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환자와 의사 간의 소통이 훨씬 자유롭고 수평적이라더군요. 심지어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 일본 병원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아오이는 계속 말했죠. 아니 진짜야. 나중에 한번 와봐.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아오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묘한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봤어요.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한국 병원들은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들에게 통역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유로 꼽힌다. 그걸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최고라고 믿으면서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게 너무 많았던 거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좋아, 한국에 한번 가보자. 아오이가 그렇게 자랑하는 시스템이 정말 뭔지 직접 확인해보자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조차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지? 그냥 아오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자꾸 자랑을 해서 기분이 상했던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 창밖을 내다봤어요. 근데요, 이미 표를 끊고 짐을 싸서 비행기에까지 올랐는데 되돌릴 순 없잖아요.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묘한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오이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여전히 밝은 얼굴로 미유키, 너 진짜 온 거야? 내가 너 올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보러 왔어라고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서울은 처음 와봤어요. 공항에서부터 저는 이미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 직원들은 모두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일본도 기술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디지털화된 풍경은 솔직히 조금 낯설었어요. 야, 여기서는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한다니까. 아오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택시 부르는 것도 앱으로 하고 음식 주문도 앱으로 하고 심지어 병원 예약도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끝난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픽 웃었어요. 그래? 뭐 일본도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아.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그렇게 빠를까 싶었어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고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놀란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오이가 저를 데리고 서울의 병원으로 갔거든요. 자, 이제 직접 봐봐. 내가 왜 그렇게 한국 병원을 자랑했는지 알게 될 거야.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대기실에서 환자들은 짜증 한 번 없이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오이가 말하길 키오스크에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병원 어플과 연동돼 실시간 대기자 숫자와 예상 대기 시간을 핸드폰으로 알려준대요. 여기서는 진료 예약, 접수, 심지어 결제까지 전부 디지털로 해. 환자들이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의료진도 환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라는 아오이의 말에 당황했죠. 솔직히 일본에서는 환자가 얼마나 기다리든 그걸 신경 쓰는 병원은 별로 없어요. 그냥 환자들이 알아서 기다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게 환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진료실 안에 들어갔을 때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아오이가 미리 예약해둔 의사와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는 환자의 눈을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이 약은 이런 효과가 있고 혹시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는 바로 연락을 주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충분히 물어보세요. 일본에서야 의사는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냥 권위적인 태도로 진료를 끝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환자와 의사가 마치 팀이 된 것처럼 함께 치료 방향을 논의하는 모습이랄까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아오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일본에서도 도입할 수 있을까? 아오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 미유키 그건 너한테 달려있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제가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던 게 얼마나 좁은 시야였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서울에서의 며칠간의 일정 동안 저는 여러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어떤 곳은 아예 외국인 환자 전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의료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한국 병원은 모든 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었죠. 일본에서는 의사가 중심이지만 여기서는 환자가 모든 의료 과정의 주체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좋아, 먼저 병원에 디지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보자. 환자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게 첫걸음일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이 더 중요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한테도 환자와 소통하는 방식을 교육해야겠어. 우리 병원도 이런 따뜻한 진료 방식을 배워야 해.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병원에 새로운 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물론 쉽진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직원들의 반발도 있을 테고 환자들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병원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제 병원의 변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절실히 느끼게 됐죠. 우선 병원 예약 시스템부터 바꿔보기로 했어요. 병원 예약은 항상 문제였거든요. 환자들은 매번 전화로 예약을 해야 했고 간호사들은 쏟아지는 전화를 받느라 진료 보조일도 제대로 못하곤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면 간호사들의 업무가 줄고 환자들도 더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난관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병원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줄 업체를 찾으려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회사 자체를 찾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IT 업체에 연락해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 시스템은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이 정도 시스템도 못 만들어준다고? 서울에서 봤던 키오스크와 앱 기반 예약 시스템이 얼마나 간단해 보였는데요. 그게 일본에선 이렇게 복잡한 일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회사를 수소문한 끝에 간신히 업체를 구해서 견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상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병원 예산을 초과할 정도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기술 격차가 얼마나 큰지 체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쓰이는 시스템이 일본에선 아직 생소하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예약 시스템이 완성됐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과 흐름을 검토했고 병원에 맞게 최적화하려고 밤낮 없이 신경 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환자들에게 새 시스템을 소개하고 사용법을 알려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뭐야? 그냥 전화로 예약하는 게 더 편한데. 이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특히 중장년층 환자들은 앱이나 키오스크를 아예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젊은 세대, 특히 20대 여성 환자들만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비율도 아주 적었죠.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애써서 만든 시스템인데. 속으로는 답답함이 쌓였어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 건지 제가 어떻게 더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누구나 당연히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컸어요. 중장년층 환자들은 굳이 이걸 써야 하나요? 라며 불만을 터뜨렸고 직원들조차 지금처럼 해도 문제 없는데 왜 굳이 바꾸려고 하느냐고 대놓고 반발했죠. 처음엔 그저 답답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알겠더라고요. 이건 우리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가진 문제라는 걸요. 일본은 오랫동안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는 태도는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더라고요. 제가 힘겹게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때마다 마주했던 그 무관심과 반발은 단지 병원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보수적이고 발전을 거부하는 국민성이야말로 일본이 점점 뒤처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서울에서 봤던 병원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곤 했어요. 환자들에게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열린 태도,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일본에선 보기 힘든 그런 것들이 한국에는 있더라고요. 이 모든 답답함 속에서 결국 아오이와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간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그날 아오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미유키, 너도 이제 알겠지? 나도 너처럼 느꼈어. 일본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건 없더라고. 여기서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 일본? 솔직히 말하면 미래가 없잖아. 그 말을 듣고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어요. 미래가 없다는 말이 너무 아프게 꽂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은 정말로 미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저도 친구처럼 한국으로 갈 수만 있다면 의사 면허증이라도 반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게만 느껴져요. 한국에서 봤던 가능성과 열린 태도,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대로라면 곧 중국인 관광객들마저 한국에 뺏길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가다간 일본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 나는 여기 갇혀 있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아요. 들으니 한국에서 피부과 의사들이 일본보다 급여도 훨씬 높다던데 저만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일본 의사 면허를 유지하면서 한국으로 이민 갈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꼭 조언 부탁드려요. 정말 간절합니다. 오늘 미유키 씨가 전한 일본의 답답한 현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시각을 넓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감동 충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